안녕하십니까. 윤블리의 비밀노트 시작합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 염성환 이사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비 온 뒤에 날씨가 조금 시원해졌죠? 네, 한참 덥다가 또 갑자기 또 이제 가을 날씨 같이 좀 약간 춥더라고요. 그 전주는 거의 여름 여름이었어요. 같은, 예, 맞습니다. 4월 날씨는 이 정도가 기온이 딱 적당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 시장 기온은 그렇게 나쁘지 않았죠? 네, 시장은 물론 이제 이번 주도 좀 쏠림은 좀 심하긴 했는데 그래도 코스닥 증시가 여전히 뭐 강세 보이면서 분위기 괜찮았고요. 이슈들 한번 정리해 주시죠. 이번 주에 좀 있었던 이슈는 일단 여러 가지 사실 이슈들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몇 가지 말씀드리면 미국의 경제 지표가 다 일제히 안 좋게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 경제 하면 그래도 고용은 단단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많이 했는데 이번에 나오는 고용 지표는 다 안 좋게 나왔거든요, 대부분. 그래서 주중에 나왔던 그 ADP 민간 고용자 수도 상당히 안 좋았고 구인 건수도 안 좋았고 또 거기에 ISM 제조업, 서비스업까지 발표됐는데 이 서비스업은 그래도 좀 견조했잖아요. 근데 서비스업마저도 크게 위축되면서 확실히 지금 미국이 지금 경제 지표만 봐서는 침체로 가는 거 아니냐 그런 약간의 이제 두려움이 들 정도로 좀 안 좋은 흐름이 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금리가 오히려 급락하는 그런 모습이 좀 나왔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경제적인 부분 외에 이제 각 산업별로 좀 많은 이슈들이 있었는데 일단 IRA 세부 법안이 이제 확정이 돼가지고 우리나라 2차 전지에는 일단 그래도 긍정적으로 작용을 해줬고요. 오펙이 또 기습 감산을 좀 했었고 또 중국은 또 마이크론의 보안 검사를 하겠다 이런 또 이슈도 좀 있었고 반도체 부담이 됐죠. 그리고 바이든 행정부가 또 암 종목 계획을 또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사실 바이오가 또 좋았던 이유 중에 바이오는 이번 주 강할 걸로 우리 기사님이 봤는데 근데 갑자기 이런 호재가 나오는 바람에 굉장히 좀 바이오주가 랠리를 좀 이번 주에는 보였고 또 삼성이 정말 모처럼 OLED 대규모 투자 발표도 있었고 그 중국이 또 히토류 이제 규제하겠다 이런 이슈도 있었고 그렇지만 이번 주에 역시 하이라이트는 삼성전자의 감산 발표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산한다라는 얘기는 많이 들렸는데 공식적으로 발표한 건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에 드디어 공식적으로 인정을 했기 때문에 삼성의 감산 발표로 어쨌든 반도체까지 좀 좋아지면서 일주일간 시장 분위기는 좀 괜찮지 않았나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참 이슈가 많았네요. 듣고 보니까 하나씩 점검해 나가기로 하겠습니다. 그 먼저 오펙 플러스 감산 결정하면서 이제 유가 상승했지 않습니까? 뭐 걱정했던 것보다는 덜 올랐는데 그래도 뭐 유가가 이제 오르다 보니까 이게 이제 물가에 부담이 될 수 있는 이런 부분인데 어떻습니까? 지금 시장에서 보는 국제 유가 전망은 어떤가요? 일단 이제 국제 유가 같은 경우는 지금 80달러까지 다시 올라왔는데 여기서 뭐 바로 100달러 가는 것보다는 이제 대부분의 전망은 이제 바닥은 찍었다. 그러니까 65까지 갔다가 80으로 왔는데 여기서 이제 유가가 크게 빠지진 않을 것 같다. 왜냐하면 그 사우디가 액션을 해버렸거든요. 이제 유가 빠지면 어떻게 하겠다는 걸 완전히 보여줘 버렸어요. 그 추가 감산 여력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사우디가 의도적으로 또 100달러까지 올리진 않을 겁니다. 또 미국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당분간은 80달러대에서 좀 움직일 것 같고 또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게 지금 미국의 경제 지표들이 안 좋거든요. 공급도 중요하지만 수요도 무시 못 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렇게 수요가 꺾이는 이런 국면에서 중국의 리오프닝 강도도 예상보다 우리 생각보다는 조금 더디잖아요. 그런 걸 종합해 봤을 때 뭐 상반기에 갑자기 이 뉴스 때문에 100달러 가기는 좀 수요 부진만 봐도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종합해 보면 유가를 막 100달러 올리겠다는 의도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것보다도 70 이하는 좀 안 된다. 요게 그러니까 지금 중동 국가들의 마지노선이 70 정도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80으로 올려놓고 좀 유지를 하겠다. 이렇게 보고 있고 어쨌든 이제 미국이 키를 좀 쥐고 있는 것 같아요. 미국이 또 증산 발표를 하면 또 하락을 하겠지만 지금 미국은 중동에 대해서는 요즘에 액션이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국면에서는 그냥 80달러 내외 행보할 가능성은 좀 높아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용 지표 한번 보면 미국 2월 구인 건수가 993만 건으로 좀 줄어들었고 말씀대로 ADP 고용 지표도 이제 민간 부분 고용 증가 폭이 또 줄어들고 한마디로 이제 고용이 약간 둔화된다 이렇게 해석되는데 이 말은 결국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뭐 물가도 문제지만 경기 침체가 어떻게 보면 시장에 더 나쁜 거 아닌가요? 근데 일단은 지금 현재 요번 주에 그 미국 증시를 보면 경기 침체에 반응은 했어요, 사실은. 근데 뭐 엄청 빠진 건 아닌데 확실히 이번 주에는 그 금리가 보통 예전 같으면 금리 꺾이면 이거 좀 환호를 했잖아요. 시장이 그동안 금리에 너무나 이제
힘들어했기 때문에. 근데 이번 주 미국 증시만 놓고 보면은 그 고용 지표 안 좋았을 때 주식시장이 좀 빠지는 흐름들이 실제로 나왔습니다. 과거에는 고용 지표가 좋아서 빠졌는데 네. 지금은 고용 지표가 안 좋은데도 그러니까 이게 참 그 해석하기 좀 나름인데 예. 아무래도 이제 그 전에 또 미리 또 금리가 좀 빠져 있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그래도 금리 그 신용 리스크로 한번 빠졌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 경기 침체까지 와버리면 이제 미국 경제 좀 감당할 수 있겠냐. 기업 이익은 더 불어질 수도 있다 보니까 그거를 일단은 시장이 먼저 좀 우려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건 또 뒤집어 생각하면은 연준이 원하는 대로 가고 있어요. 연준이 원하는 건 고용 시장이 어쨌든 그동안은 고용이 너무나 이 어떻게 보면 이제 수요는 많은데 예. 기업들의 수요는 많은데 이게 공급이 안 됐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 나온 지표를 보니까 바뀌어 버렸어요. 기업들은 수요를 줄입니다. 네. 채용 공고도 줄이고 있는데 근데 이 일반 이제 개인들은 채용 시장에 뛰어들고 있어요. 아, 그러니까 구인은 줄고 네, 구직은 늘고. 구직은 늘고. 예. 그러니까 이건 사실은 연준이 원하는 거예요. 네. 그래야 임금 상승률이 낮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연준의 의도대로는 지금 실제로 고용이 나오곤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시장에서는 예상보다 훨씬 안 좋게 나오니까 좀 놀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ADP만 해도 26.1만 건이었거든요, 전월이. 네. 근데 이번이 14.5만 밖에 안 되니까 예. 엄청나게 많이 거의 줄어든 반토막 거예요. 난셈이죠. 그러니까 이게 조금씩 줄어드는 게 아니라 그냥 팍 꺼져 버리니까 시장이 일단 좀 놀란 거 아닌가. 그래서 이번에 FOMC에서도 금리 동결확률이 오히려 올라가 버리더라고요. 예. 이 지표 나오고 나서는. 그래서 시장에서 일단은 지금 현재까지는 단기적으로는 고용에 따른 경기 침체 우려를 좀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고용에 따라서 경기가 침체되면은 시장은 어떻습니까? 이걸 좀 부정적으로 봐가지고 더 낮아질 건지 아니면은 또 말하면 연준이 긴축이 완화되니까 이거 약간 좋은 신호로 받아들일지 약간 애매한데 이게 좀 혼재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은 경기 침체 우려를 좀 더 했던 것 같아요. 이번 주만 놓고 봤을 때. 네. 근데 예전같이 만약에 경기에 훨씬 우선순위를 많이 줬으면 증시가 부러져 버려야 되거든요. 근데 크게도 안 빠졌어요. 예. 뭐 이렇게 빠지고 또 오히려 오르기도 하고 그래서 증시가 못 올라간 거지 급락하고 그런 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두 가지를 다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기로는 경기 침체에 반응을 하지만 결국엔 이렇게 돼야 물가가 잡히잖아요. 그 다음에 그러면 금리가 인하로 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걸 나중에는 어차피 이게 다가올 거 아니에요. 중장기적으로는 나쁜 흐름은 아니거든요. 근데 당장은 경기 침체에 반응을 해서 증시가 조금 단기적으로 부담을 느꼈다. 예. 그래서 심각하게 시장이 뭐 경기 침체를 받아들이고 있지는 않다라고 저는 좀 해석은 하고 있습니다. 네, 같은 맥락에서 최근에 보면 미국 2년물 또 10년물 국채 금리가 좀 하향 안정세지 않습니까? 이거 역시 뭐 경기 침체를 반영한 것 같으면서 또 한편으로는 또 성장주에게 유리한 환경도 되고 있는데 네.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건? 그러니까 이제 2년물도 많이 꺾이고 지금 10년물도 지금 급격하게 좀 꺾이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침체의 가능성을 반영한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신용위기 다음에 한번 꺾였다가 지금 이제 다시 한번 경기 지표에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또 고용 지표만 나쁜 게 아니라 뭐 ISM 제조업이나 서비스업이 대표 경기를 나타내는 지표인데 예. 이 지표들이 굉장히 좀 안 좋거든요. 이제 그래서 침체 가능성을 미리 선반영을 해서 국채 금리가 급격하게 좀 꺾이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만 이제 이런 것들이 결국엔 그 연준의 선택을 또 강요를 하겠죠. 예. 이런 상황에서 연준이 이제 금리를 올리기는 굉장히 좀 부담스러워졌거든요. 네. 그래서 이미 국채 시장만 놓고 보면은 시장은 일단 기준금리 이제 인상 사이클은 조금씩 끝나가는 쪽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좀 바라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면 요즘 뭐 금값도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거의 네. 사상 최고치에 근접해 간다는데 이것도 지금 경기 침체하고 무관하지 않은 지표라고 봐야 되겠죠. 네, 금이 아시겠지만 대표적인 가장 안전자산이고 보통 경기 침체에게 많이 부각이 되는 그런 상황이고 또 이게 지금 오른 게 아니라 또 그 실리콘밸리 뱅크 사태 터지면서부터 많이 올랐어요. 왜냐하면 신용 리스크 터지니까 예. 이거 미국 국채도 못 믿겠다. 이제 달러도 못 믿겠다. 그럼 어디로 갑니까? 결국엔 금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금 수요가 그런 뱅크런 이슈 때문에 일단 먼저 좀 올랐었고 그리고 금은 이제 또 요런 이제 이 경제학 교과서에도 예전에 나왔던 것 같긴 한데 실질 금리와 좀 금이 좀 약간 반대로 가는 좀 성향들이 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 실질 금리가 10년 이제 그 미국의 국채 금리 있죠. 네. 국채 금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게 명목 금리일 수 네. 있잖아요. 여기서 물가 상승률 뺀 거거든요. 예. 이게 떨어지면요 금값이 반대로 올라갑니다. 보통 그 성향이 있는데 최근에 물가도 잡히고는 있지만 최근에 어떻죠? 금리가 더 빠져버렸잖아요. 예. 이러면 실질 금리가 떨어지죠. 네. 그러니까 이제 금값이 위로 팍 튀는 그런 모습이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국채 금리가 더 떨어진다면 어떻게 보면 이제 그 금값은 오를 수 있는데, 근데 만약에 지금 금리는 떨어졌는데 물가는 아직 발표 안 됐잖아요. 예. 근데 물가가 확 꺾이면 실질 금리가 또 유지가 되겠죠. 그럼 금값은 또 빠져버릴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실질 금리 흐름을 네. 좀 주목해야 되는데, 아무튼 지금은 미국의 10년물이나 2년물 금리가 워낙 많이 빠져서 그걸 반대로 반영하면서 금값이 오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보면은 전체적으로 달러가 강세인 분위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엔화도 가치가 올라오고. 네. 그래서 원달러 환율도 조금 1,200원대로 갔으면 싶은데 지금 아직도 1,300원대, 1,310원 이렇게 좀 높은 수준인데 그 이유는 뭔가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이 그 보면 미국의 달러에 연동될 때도 있고 위안화에 먼저 연동될 때도 있거든요. 근데 네. 작년만 해도 거의 달러에 연동이 됐는데 일단 이번에 3월, 4월만 딱 놓고 보면요. 위안화에 좀 오히려 연동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달러가 강해도 환율이 뭐 이렇게 달러가 보통 강한 날은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야 되잖아요. 예. 그날 빠지는 날도 있어요. 아. 오히려. 근데 위안화랑은 거의 연동이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최근의 흐름 중에 하나는 위안화가 좀 약해요, 요즘에. 예. 강하진 않더라고요. 그 위안화가 2월 달에 6.74 정도 했거든요. 네. 근데 최근에 6.88까지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위안 달러가 올라왔다는 건 위안화가 약했다는 얘기거든요. 가치가 떨어졌다. 네, 떨어졌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중국이 리오프닝 기대감으로 한번 위안화가 올랐다가 최근에 어쨌든 이제 리오프닝 기대가 조금 예상보다 약해지니까 위안화가 좀 약해진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한국이 좀 약간 원화가 좀 따라가는 그런 흐름이 좀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좀 보여지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우리나라 이제 이 원달러 환율이 좀 이렇게 올라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직까지는 지금 무역 수지가 안 좋습니다. 예. 계속 적자잖아요. 뭐 물론 바닥 찍었다는 얘기도 있는데 이 삼성전자가 감산까지 할 정도니까 지금 굉장히 안 좋다는 얘기잖아요. 예. 네, 그만큼 지금 우리나라 수출 또 거기에 대부분이 반도체인데 반도체가 정말 거의 최악 상황이거든요. 이러니 뭐 무역 수지에 이게 도움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거는 당연히 원달러 환율 상승 요인 중에 또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잡혔던 것 같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4월에 좀 특수성이 있어요. 배당, 여러분도 이제 배당 아마 들어올 겁니다. 예. 계좌에. 근데 외국인도 똑같이 들어와요. 이제 그 역성공 하겠죠. 역성공을 보통 해요. 아. 그래서 보통 4월이 그게 좀 많아요. 항상 이거는 매년 반복돼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이제 달러로 바꿔가지고 네. 내보내니까 그런 수요들이 또 미리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이 4월만에 또 약간의 특수성 이런 것들이 좀 가미가 돼가지고 뭐 환율이 뭐 우리나라 원화가 그러니까 원달러니 급등은 아닌데 달러가 빠졌는데도 좀 환율이 안 떨어지는 이유는 이런 부분 때문이 아닌가라고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외국인, 기관, 개인들 매수 종목하고 또 상승한 업종도 한번 정리해 주시죠. 네, 이번 주에 그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매수한 주식 10종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기관들이 가장 많이 담은 10개 종목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개인들이 이번 주에 가장 많이 매수한 주식 10종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번 주 들어서 가장 많이 상승했던 10개 업종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승 업종은 바이오가 좀 많아 보이는데 어쨌든 이런 그 상승 업종들 가운데서 강세 흐름이 조금 더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는 분야는 어떤 쪽입니까? 그러니까 이번 주는 사실 거의 그냥 압도적으로 사실 거의 한 목요일까지 그냥 바이오가 주인공이 됐는데, 바이오가 그래도 또 그 다음 주에 네. 아마케가 또 열리거든요. 예. 또 이벤트들이 좀 남아 있어서 그래서 다음 주도 조금은 더 이 바이오주들 뭐 특히 이제 항암제라든가 이런 치료제
이런 신약 개발하는 업체들 좀 중심으로 해서 갈 것 같고, 또 특히 여기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미생물 같은 거, 우리 그 대장에 사는 미생물 요걸 이용해서 치료제 만드는 건데, 이거의 대표 기업이 이 미국에 있는데 이 기업이 4월 26일 날 FDA 승인을 좀 앞두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그때까지는 좀 모멘텀이 나와 있어서 마이크로바이옴 쪽도 좀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이번 주에 좀 또 눈에 떴던 게 미용 의료기기. 네, 이쪽도 좀 좋았는데, 특히 뭐 보톡스 관련주들도 많이 올랐고, 뭐 이런 이제 이 힐러라 그러죠. 뭐 필러 같은 기업들, 뭐 이런 기업들이 좀 주가 많이 올라왔는데, 미용기기도 어쨌든 지금 굉장한 성장 산업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강세 이어질 것 같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역시 그 후반부에 삼성전자 감산 이슈로 반도체가 좀 강한 흐름을 나왔기 때문에, 이게 그냥 단발성 이슈는 아니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 반등도 한 주는 더 연장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연 이사님이 선정한 이번 주에 보고서 듣는 차례 되었는데 어떤 내용 준비해 오셨습니까? 저는 이번 주에는 이제 조선업종 좀 한번 이렇게 가져와 봤는데, 하이투자증권의 변용진 연구원님이 아마 이번에 새로 보고서를 조선업종을 담당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장문의 보고서를 썼는데, 항해의 조건이라는 이제 내용의 보고서입니다. 조선주가 좀 요즘에 약하긴 한데, 오히려 이렇게 약할 때 좀 공부 미리 해놓으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이게 좀 요즘에 조선주가 되게 특이한 게, 옛날에는요 수주랑 주가가 같이 가거든요.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이게 작년 말 조선 3사 합산 수주 잔고가 2년 전 있죠. 2020년 말하고 대비를 해봤는데 125% 증가했거든요. 근데 시가총액은 12%밖에 안 늘었어요. 그러니까 주가가 아예 못 올라간 거죠. 수주는 늘었는데,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요, 수주를 해도 지금 사람들이 안 믿는 것 같아요. 이게 실적이 나와야 되는데 막 맨날 뭐 적자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아니 수주하면 뭐하냐, 이걸로 돈 벌어야지, 그래 주주한테 돌려주는데 계속 적자가 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수주 잔고가 실적화로 바뀌는데 좀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그래서 올해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올해 이제 예전에 받았던 거를 얼마만큼 이익으로 내줄지가 올해 좀 관전 포인트가 좀 될 것 같고, 그리고 22년 말 조선 3사의 수주 잔고가 2006년, 2007년과 비슷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평균 PBR이 2006년에 1.9배 정도였거든요. 근데 지금이 1.39배 정도 돼요. 그래서 주가 수준으로는 좀 충분히 좀 저평가돼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겠고, 그런데 이제 이 조선업종을 볼 때 요즘에 많은 분들이 좀 리스크로 꼽는 게 인력 문제 있잖아요. 뭐 조선사에 지금 사람이 없다. 그런 얘기들 많이 나오잖아요. 외국인 노동자 없으면 힘들다. 힘들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조선사들이 제일 문제가, 납기를 제대로 해줘야 되는데 사람이 없으면 납기를 못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일 리스크는 사실 인력 문제 같아요. 근데 이제 이분 의견은 뭐냐면 27년까지 4만 3천 명이 필요하대요. 지금 조선사 인력이 예상을 해보니까. 그래서 내년까지는 어쩔 수 없이 인력 부족 현상은 좀 이어질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이게 오래 가지는 않을 거로 보는 게, 정부가 또 지원도 해주고 있고. 4만 3천 명이라는 게 추가 인력이라는 이야기죠. 추가 인력이죠. 추가적으로 좀 필요하다고 하는 건데, 이게 정부 지원과 기업의 좀 노력이 좀 있다면 25년부터는 조금 해소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 그리고 그렇게 보는 근거 중에 하나가, 일단 조선도 시황산업이잖아요. 아니 안 좋게 꺾이니까 사람들이 이쪽으로 안 가려고 그런 거죠. 근데 지금은 수주가 굉장히 늘으니까 결국에 이쪽으로 조금씩 인력들도 이동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그리고 급여 수준도 이제 올라가겠죠, 당연히. 업황이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 두 가지가 안 돼서 그동안 많이 빠져나갔거든요. 어쨌든 이것도 결국 시황이 바뀌고 있으니까 결국 인력 문제도 좀 풀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제일 중요한 선박은 LNG선이에요. 그래서 LNG 운반선에 대해서는 여전히 긍정적으로 보고 계시고, 지금 연평균 57척 정도 수주를 했다고 합니다. 지난 5년 동안. 근데 이 부분도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여전히 뭐 미국에서 지금 유럽으로 이 LNG 수출도 계속 늘어나고 있고, 카타르 1차 물량이 작년에 수주가 많았는데 올해는 2차 물량 또 남은 게 있나 봐요. 그 물량도 있고 모잠비크 쪽에서도 있으니까 올해도 꾸준하게 이 LNG선 수준 늘어나고, 실제 올해 연초에도 지금 LNG선 수주가 꾸준하게 좀 늘어나고 있어서 LNG선 목표 달성에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추격을 많이들 우려를 하세요. 지금 이제 LNG선도 중국이 만들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중국은 이게 약간, 여러분들이 이건 좀 보셔야 되는 건 뭐냐면, 자국 해운사들 있죠.
아니면 이 일본 회사인데 중국계 자금이 들어간 이쪽에서 LNG 발주를 해준대요. 그러니까 다 중국계 자금이 들어간 쪽에서 발주를 하는 거지 중국과 상관없는 쪽 있잖아요. 다른 글로벌 선사. 여기서는 단 한 척도 발주가 된 적이 없대요. 그거는 다 한국으로 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자국 수요 이쪽은 예. 좀 들어간다. 아직은 기술력이 차이가 네, 있겠죠. 차이가 분명히 있긴 있어요. 건조 능력도 아직은 확실히 떨어지니까. 네. 그래서 몇 년 후엔 또 모릅니다. 뭐 이게 만들다 보면 또 실력이 올라가니까. 근데 그거를 지금 당장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그리고 왜냐하면 우리나라는요, 지금 우리나라의 수주한 물량 만들기도 버겁다고 하더라고요. 예. 도크가 다 차 있어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위협은 아직은 좀 나중 문제고, 우리 한국은 지금 어쨌든 인력 문제, 네. 이게 얼마나 잘 충원하는지가 이 부분이 좀 가장 관건이 좀 될 것 같습니다. 그 조선은 이런 업황은 좋은데 문제는 이게 그 주식 주가가 바로 올라가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왜냐하면 이제 수주 때문에 한번 올랐었거든요, 작년에. 예. 작년에 태조 이방원의 한 축이었잖아요, LNG 수주. 근데 시장이 딱 보니까 도대체 너네 돈 언제 벌래? 네. 수주는 했는데 흑자 내달라. 근데 올해 그 대우조선하고 삼성중공 흑자 전환을 예고는 했는데 이제 사람들 확인하고 싶은 거죠. 네. 그래서 흑자가 나준다면 실제로 그래서 1분기 실적 시즌이 일단 좀 중요하지 않을까. 그게 검증되면 좀 회복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여기서는 탑픽은 일단 현대중공업 꼽아줬고요. 차 선호주는 대우조선해양 그리고 이제 관심 종목으로는 삼성중공, 현대미포전 이렇게 적어놨으니까 한번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025년 이후부터는 아마 이게 38%까지는 좀 늘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 그리고 더 커질 수밖에